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틀 연속 거세게 흔들렸던 우리 증시, 오늘은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자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데요. 코스피 현재 2.88% 강세입니다. 7,4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결국 종가 기준 10개월 만에 80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800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업종별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3% 가까이 상승합니다. 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어제 14거래일 만에 사자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3,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함께 6,300억 원 넘게 순매수합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9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35억 원, 외국인은 36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1,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급락세가 이어지던 국내 반도체 두톱,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24% 강세입니다. 28만 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DR 상장을 앞두고 오늘 확실히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강합니다.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합니다. 22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스퀘어도 5.55%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64% 강세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기 어제 150만 원 선도 무너지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반도체 기판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3.65% 강세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4.28% 강세, 삼성생명은 3.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64%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3.5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4.87% 강세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4.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 강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7.38%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2.53% 강세 기록하고 있고 HLB도 4.59% 강세입니다. ABL 바이오도 3.93%,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리노공업, 원익 IPS 모두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 낙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주 강한데요. VM이 7% 넘게 급등합니다. 레이저셀도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주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3.31%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 4.4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택도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에 큰 변화가 있었죠. 어제 환율은 37거래일 2달 만에 1,500원대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밤사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발생하면서 환율은 올랐는데요.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99원 80전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환율도 체크해보면 1,50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4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 넘게 상승합니다. 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오전장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 나흘 만의 반등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가운 반등이긴 합니다. 네. 반등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어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나갔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오늘 반등이 달갑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좀 순매수로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부분들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남겼었고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그래도 최근의 약세에 비해서는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도 0.8% 소폭이기는 합니다만은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오늘 좀 증시 장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속단하기에는 이르기는 하지만 연 이틀 동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큰 폭의 약세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털 훼손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매도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일종의 반발 매수 성격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반등을 한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다시 추세적으로 전환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사실 지금 현재 레벨은 당연히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보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가 넘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또 계속 쏠려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쪽으로 가능성을 좀 더 두고 있기는 한데 반도체의 업황이 크게 꺾이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더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회복의 여지는 현재 레벨에 있어서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빠졌네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 초반대, 1,500원 아래로 잠깐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같이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거센 매도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구간인데 이것도 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어제 오랜만에 매수를 소폭이기는 하지만 막판에 봤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어쨌든 순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어쨌든 1,550원까지도 갔다가 이제 어쨌든 어제 장 마감쯤에서는 1,500원을 밑돌고 지금도 1,500원 초반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를 높은 수준으로 받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변수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종전 MOU의 완전한 파기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국내 변수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의 안정이나 외국인 수급의 어떤 유입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로의 투자 수요가 지금 높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달러 유입에 대한 유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연 이틀 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 전에도 한 최근 3주 동안 흔들렸던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대기자금, 이제 고객예탁금이라고 하는 지표가 좀 크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니까 그동안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순매수세가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와중에 시장을 바치고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이 부분 좀 공포 심리에 의한 변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크게 좌우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소외 영역들까지도 좀 같이 동반해서 빠지는 흐름으로 나타났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뭐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떠날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모든 거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어떤 성장성, 이 확신이 들면 네. 분위기 전환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자꾸 네. 뭐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뭐 새로운 이슈들이 더해지니까 더 크게 일어나고 뭐 지금도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회복될까? 하반기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네.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놨지만 뭐 급락을 한 걸 보면 네.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스하게 둔화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의 상승이 좀 가팔랐었기도 하고 그 장세에서 사실 뭐 밸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 그걸 뒷받침했던 거는 높은 성장률 이제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던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게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앞단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비용 부담이나 뭐 요즘 자본 조달이라든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공급망 내에서 오는 변화들에 좀 집중을 하는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글로벌 IB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 단의 수익화 지연 문제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일단은 일차적인 과제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레벨이 지금 반도체가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국면 하에서는 너무 좀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레벨보다는 뭐 격상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계기로 살펴본다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의 ADR 그 청약 수요 이 부분이 좀 그래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장 미국장 기준으로 10일 이제 ADR 상장이 되고 나서의 성과가 또 다음 주 장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월 말에 되면은 이제 23일 구글 실적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주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부터 해서 삼성전자도 일단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본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IR 코멘트까지 들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빅테크들도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투자 캐펙스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지금 좀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향후 전개 방향을 살펴갈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또 그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역시 예상대로 물가 걱정하는 위원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물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향후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언급됐다라면서 패드워치 데이터도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네. 옮겨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물가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도 맞고 그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동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 다시금 좀 무력 긴장으로 좀 전개가 되면서 유가가 또 같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패드워치에 같이 좀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IMF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냈는데 이제 3.1%에서 3.0%로 기존 전망보다 하향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올해 4.4%에서 4.7%로 오를 것이다라고 상향 전망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쟁 종료를 가정하더라도 어쨌든 물가의 영향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연준에서도 하고 있고 IMF 쪽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성장주가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제 매크로 여건상 좀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놓기에는 좀 제한적인 여건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반도체 약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밤의 증시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반등으로 이어졌던 거는 지금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부분보다는 이제 수익성의 어떤 전망치가 너무 눈높이가 높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과매도가 나왔었고 그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추세적으로 지금 주도주의 영역을 이제 반도체가 계속 잡아 나갈 것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레벨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수나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와중에 주도주는 이제 좀 다른 섹터 로테이션 양상 보이면서 어떤 이제 유가나 이런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과도 유관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분산되어 나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계속 변동폭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몸살을 앓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이 하반기 이제 시작됐는데 변동성이 좀 잦아들까요?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뭔가 변곡점에서 네. 의견들이 충돌하고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변동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반기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은 하반기도 사실은 변동성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네. 일단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상반기의 상승폭이 워낙에 크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오르든 내리든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폭이 워낙에 크기도 하고 이제 뭐 사이드카든 서킷 브레이커든 너무 자주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상황상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지금 뭐 변화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도체 독주가 변화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불안한 영역 속에서 투자 심리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뭐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이 뭐 유효하기는 하지만 눈높이가 너무 높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이 되더라도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효율화나 수익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언급이 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도 S&P 500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항상 8월이랑 9월 정도가 이제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시기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시기에 국내 증시가 이제 뻗어나가려면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보다는 같이 좀 영향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바클레이즈에서는 이제 8, 9월 정도의 변동성이 정점이고 연말로 갈수록 상황이 개선되니까 여전히 좀 실적 기반이 좀 있는 성장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여나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6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도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니까 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UBS에서는 미국 SK하이닉스를 사라. 한국 SK 이상한데 말이 표현이 네. 이상하긴 하지만 본주 SK하이닉스를 매도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의견들을 또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별로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의견 내니까. 네.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본주를 매수하는 것보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는 편할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ADR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아갈 것이고 거기서의 차익 거래 기회를 어떤 전략으로서 좀 제시를 한 게 이제 UBS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네.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기는 한데
결국에는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은 나스닥 시장 내에서 이제 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기대되는 부분은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상의 갭이 일단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1차적으로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수요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으로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 사실 오늘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 ADR의 어떤 공모 기준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고 수요 예측 결과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내에 이제 SK하이닉스 본주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단은 뭐 ADR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주에서의 그 지분율을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ADR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단기적인 수급상의 공백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혹은 이제 더 유리한 공모가를 받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10일 날 상장한 이후에는 그 방향성을 13일 우리는 13일 거래일이 될 텐데 그때 같이 좀 반영해가는 형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잘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이슈를 짚어볼까요? LG전자가 아주 뭐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랐는데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LG전자 주가가 이제 이슈로 확 달아올랐다가 또 훅 꺼져버리고 이제 이런 패턴 참 좋은 패턴이 아닌데 네. 벗어나질 못하네요 여기서. 일단은 크게 시세를 줬던 거 앞서서 크게 시세를 줬던 부분은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과가 실제로 가시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20만 원 선을 밑도는 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가전이랑 그러니까 본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전 이쪽에서는 역시나 좀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좀 경쟁력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웹 OS 구독형 이런 비즈니스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전장 쪽입니다. 사실 네. 좀 상승의 여력을 좀 본다면은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충분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이 전장에 해당하는 지금 그 H백이라고 하는 그 히트펌프 기술이 지금 LG전자랑 뭐 삼성전자랑 경쟁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열 관리 솔루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비용 효율화에 대한 이슈를 지금 어쨌든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H백 기술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열을 관리하는 그 발열량 자체를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력 사용을 크게 저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단에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LG전자가 뭐 가정용 에어컨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 외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업사이드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매출 비중상으로 비중이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반응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로봇으로 한 차례 시세를 줬다가 지금 20만 원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20만 원을 재돌파할 그런 기회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사업 영역이 이제 가전을 제외하면 이제 B2B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뭐 사실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아쉬움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로봇이 새로운 또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겠죠. 요즘에 이제 반도체도 수출이 잘 되지만 반도체만큼 잘 되는 수출이 화장품입니다. 이번에 그 아마존데이에서도 이 K 화장품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죠. 화장품 수출이 잘 돼서 화장품주들도 꽤 많이 주가가 바람을 탔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도가 어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수출 잘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반도체가 살짝 주춤할 때 한 차례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영역들은 이제 추후에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외의 영역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처를 찾는다라면은 주목을 해볼 만한 영역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이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뭐 대형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리브영의 어떤 입점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을 때 네. 올리브영을 들르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문화처럼 됐어요. 네, 거의 이제 문화처럼 되어 가고 있고 네. 이제 해외 마켓에서도 아까 아마존데이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듯이 해외의 화장품 매장에서도 K-뷰티 브랜드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북미 뭐 글로벌 진출해 있는 이제 화장품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K-뷰티 존을 따로 마련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소비자들한테 이제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K-뷰티 존에 들어갈 브랜드 큐레이션을 이제 올리브영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브영에 입점된 브랜드들, 이제 올리브영과 이제 거래 관계에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해외 진출 여지도 훨씬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소랑 인디 브랜드 쪽의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는 OEM, ODM 쪽 기업들, 뭐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실적 가시성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리브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올영이라고. 아 예. 지금 다 올영 MZ들 올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코스닥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800선 회복했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이 워낙 좀 많이 빠졌고 조정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또 제도적으로 지금 또 바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동전주 퇴출이라든지 코스닥 전망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코스닥 뭐 30주년 행사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면서 사실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됐던 건 사실인데 사실 이 행사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어떤 구체화된 플랜에 대해서 발표된 거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어떤 코스닥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사실 800포인트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간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좀 동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주도권을 좀 찾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흐름 방향상 이렇게 추세를 크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기보다는 네. 여전히 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입각해서 소부장 쪽이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그쪽 종목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9월부터는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세그먼트가 나뉘죠. 이제 프리미엄 시장단에 편입이 될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있을 것이고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닥에까지 관심을 가진다라면 이 프리미엄 시장단에 속하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닥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다수 좀 포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바이오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술 수출 성과가 있거나 이렇게 좀 현금 흐름상에서의 안정성을 가진 기업들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단순히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이 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에 먹구름이 짙게 깔린 것 같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이 반도체 피크언론이 시장을 덮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민감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악재를 털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고요.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또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오랜 기간 조정 그리고 그 폭도 무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 국내 증시 수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개인이 또 매도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냈던 게 개인이었는데 이 개인마저 어떻게 보면 여력이 다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은 약간 좀 힘에 붙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딱 눈에 두드러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식형 펀드로 한 80조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올해 상반기에 160조가 들어왔습니다. 아, 두 배가 그 네. 짧은 기간에.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막 주식을 그쪽으로 조금 쏠리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여력 자체가 약간은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그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실적 배당형 비중이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에서 70%가 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아직 한 30%에서 30% 초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퇴직연금 시장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중기적인 적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올해 상반기에 좀 급하게 오른 부분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쏠렸던 부분 요것들 때문에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은 여기서는 조금 더 크게 올라가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연금 계좌에서 이제 배당형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수익형 네, 맞습니다. 펀드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 삼성 하이닉스 이런 것들 담아내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금 걱정은 이런 것 아닙니까? 코스피 조정이 생각보다 길고 폭도 이제 깊으니까 걱정이신 거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좋은 환경일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심리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수익을 못 볼 것 같은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도 못 벌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다들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뭐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너무나 가파르게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청산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파는 것은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환율이 일단 추세적으로 좀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1,56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500원 초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환손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급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제는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에서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했던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더 크게 큰 폭으로 빠진다. 요거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삼성전자 주가 PBR 1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밸류가 너무나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서 변수는 이제 전쟁이 얼마나 확전되느냐 아니면 길어지느냐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사실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를 거듭한 형국이었는데 9,000포인트 넘어서고 이제 조정을 크게 받고 해서 지금 7,000포인트대 이제 초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죠. 코스피 만 가기가 이제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에서 연말 목표치 수정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동력 여전히- 자체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있나요? 여전히 다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확실히 코스피 지수가 점점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흘러내리다 보니까 좀 확신이 약해지는 게 있고 또 이제 주가 지수가 보통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뭐 약세정 진입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20%가 과거 보면 개인들의 투심에 좀 영향을 줬던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지수가 20% 정도 떨어지면 그 전까지는 조정마다 매수 대응을 하다가 그 정도 떨어지면은 아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관망 심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조금 20% 이상 떨어지면서 외국 개인 매수가 확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조금 좀 그런 점에서는 힘이 꺾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오히려 하지만 또 반대되는 희망은 오히려 외국인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최근 들어서 많이 쏟아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25만 원 정도에서 하이닉스 기준에서 한 2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쏠림이 과도하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일단 올라간 추세가 안 꺾이는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사는 거였다면 이제 개인들은 올라가는 것 같은 추세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졌는데 반면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쏠림이 많이 좀 교정이 됐구나라고 느낄 만한 레벨까지 왔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수급의 좀 주체들이 조금은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뭐 그런 점에서는 개인 매수 여력이 좀 줄어들었다, 개인들 확신이 약해졌다라는 게 뭐 물론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의 축발점을 찾아보면 역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어떤 피크아웃 혹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둔화 움직임, 여기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표 주가도 하향하는 증권사도 나오기 시작했고 네. 말이죠. 또 어저께 나온 리포트에 보니까 이제 한 군데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에서 네.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나 또 반대로 이제 상향하는 쪽들의 논리가 조금 더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단어 자체는 실적이 이제 고점을 찍었고 이제 이후에 나올 실적들은 하향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29조라는 이제 엄청난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 뭐 하루에 1조를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큰 실적인데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보게 됐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은 그러면 지금 또 떨어지느냐 13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1년간의 가이던스를 봤을 때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가이던스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544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 일단 뭐 내년도 들어가서 이제 2028년도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 2027년도보다는 실적이 조금 평탄화되는 과정을 거치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이 정말 가팔랐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 분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격 인상이 되는 부분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조정 시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정도의 실적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7년 이익까지 반영하고 있는 거냐, 혹은 그 넘어서까지 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뭐 그게 논란의 쟁점이죠. 사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주가를 얘기할 때 뭐 매크로 쪽에서 바라볼 때 뭐 반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보통 실적의 2개 분기 정도 먼저 선행한다 주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4분기부터의 피크아웃,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 이 정도를 담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말로 반도체 사이클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피크아웃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AI 투자의 지속성에 좀 기세가 같다라는 사실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만 주가가 빠져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다 같이 빠져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쪽도 결국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그쪽도 썩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낙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은 저는 지금 하락이 좀 점점 좀 커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사이클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지만 조금 일시적으로 많이 올렸던 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이랑 사이클을 좀 혼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많은 전망들도 좀 그런 방향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상무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꾸 고점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익이 벌 거라고는 그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죠. 이게 다 너무- 초유의 네. 일이잖아요. 너무 낯설잖아요. 네. 낯선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두려움과 되게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너무 낯설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7월 말에도 이제 실적을 쭉 발표를 할 텐데 그때 되면 대충 판가름이 나겠죠. 이들이 완전히 실적이 정말 망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주가 당연히 이제 못 가는 거는 맞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고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최종 수요자는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 단에서 보면은 결국은 일반적인 경제 주체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최종 수요자들의 어떤 소비가 물론 뭐 물가 때문에 약간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고용 시장도 뭐 약간 이제 지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긴 했지만 약간 노이즈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튼튼하다, 침체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 특히 이제 고점에 대한 논의들은 저희가 그냥 너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경기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나빠져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게 모건 스탠리였죠. 반도체와 M7의 편을 가른 것 같이 또 이렇게. 뭐 이건 또 해석이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를 더 선호한다라는 의견을 줬단 말이죠. 이게 사실 반도체주 조정이 아주 깊어졌던 또 촉매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한 S&P 500이 한 10%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M7들의 주가 상승률은 1% 정도,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따른 그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라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밀렸던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했던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이라고 봐야지 이 반도체 섹터의 이제 성장이 끝났다. 이제는 뭐 파티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 증시 격언에 월 오브 월이라고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엔비디아가 이제 그 AI 반도체 관련된 칩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다시 고공행진하는 그런 흐름들을 봤었는데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주가는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AI 산업이 고점이고 더 이상 여기서 성장을 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은 2030년까지 연 20%의 확장이 계속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의 이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환 연구원님은 모건 스탠리의 이 반도체 비중 줄여라, M7 늘려라, 이 견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얘기는 AI 사이클이 끝나느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그 파이 내에서 누가 나눠 먹느냐는 다른 얘기인데, 사실 지금 반도체 걱정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엔비디아보다도 많다. 뭐 반도체 마이크론의 이익률이 엔비디아보다 더 높다. 그럼 그 얘기는 본체보다 부품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들이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 AI 분야라는 것들의 밸류 체인들을 쭉 보면은 약간 상호 독점적인 면이 있죠. 공급자도 소수고 수요자도 소수고 각 그런 플레이어들끼리 판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분야가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번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양보하고 있다. 전체 파이는 어차피 최종 단의 수요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라는 건데, 그 내에서 처음에는 엔비디아 칩이 워낙 독점적이니까 그 이익률이 빠르게 먼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병목이 메모리 쪽에서 생기니까 메모리 이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투자해야 되는 돈이 자기들이 현금 흐름보다 더 커질락 말락하는 정도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모두들 하이퍼스케일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야 메모리 너희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너희 몫을 좀 줄이고 서로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상부상조하면서 이 파이를 키우는데 더 돈을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메모리가 좀 과도했고 하이퍼스케일러가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좀 교정돼야 된다. 저는 이번 리포트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은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반도체는 돈을 점점 못 버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도 돈 버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다시 또 파이가 커지면은 새로 생긴 파이를 누가 나눠 먹느냐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높은 이익률, 80%대의 이익률이 지속 가능하냐? 그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다만 전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이익 자체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반도체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건 스탠리는 대부분 도움이 안 되는군요. 반도체 겨울을 또 주장해서 또 한때 또 내리쳤다가 또 이번엔 또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M7 비중을 늘려라. 상무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조금 그 모건 스탠리 요 M사가 약간 좀 단기적인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초 이후에 M7의 주가가 사실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 PR이 뭐 20배가 안 되고 16배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는 뭐 주가가 뭐 엄청 뭐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정말 많이 벌어지고, 뭐 연구원님 말씀대로 너무 이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 같은 기업들 반도체 가격 비싸가지고 이제 딴 데서 중국 받겠다. 메모리 사겠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진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 논리 또는 이 상황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이제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익이 늘어나기보다는 이익 증가율은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이제 물량을 늘려서 만약에 계속 이익이 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지 이게 이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봐서, 이 모건 스탠리 주장은 그냥 한두 달 정도의 어떤 그냥 참고의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ADR 이야기를 해볼까요? ADR 이제 상장 이제 하면 나스닥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상장하고 난 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 UBS는 미국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고 한국 본주 SK하이닉스를 파는 게 맞대요.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건 김영환 연구원님께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ADR과 본주를 비교하면은 ADR이 조금 더,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뭐 롱숏 전략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SMC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본주가 대만에 있는 본주보다 미국에 있는 ADR이 한 15% 정도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단기간에 15% 정도의 아비트라지를 노리자. 뭐 그럴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ADR 상장 목적 자체가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으니 그거를 좁히자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납득 가능한 트레이드거든요. 그 아비트라지가 어느 정도의 뭐 수익을 줄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한 40% 이상이 되죠. 그러면 15%를 먹는 단기 전략 좋은데 네. 좀 더 긴 호흡에서 보면은 그럼 그 40% 전략은 안 쓸 거냐? 써야죠, 그것도. 그렇게 보면은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ADR을 사고 하이닉스를 팔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나은 전략은 하이닉스 ADR을 사고 삼성전자를 파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아, 또 삼성전자를 팔고 왜냐하면 하이닉스 ADR을 사고. 예, 왜냐면 하이닉스는 붙을 텐데 삼성전자는 그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니까. 예.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이닉스를 사고 마이크론을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그 아비트라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간대에 따라서 계속 써야 되는 전략들이 달라질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대충 이제 우리가 이 이상 안 좁혀진다라는 것들이 납득 가능해질 때까지. 그런 점에서는요. 하이닉스 ADR을 사고 본주를 팔자는 아마 하루 이틀 안에 그냥 좁혀질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 전략으로는 유효하죠. 그리고 단기 수익률이 아주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이제 마이크론 대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저평가돼 있는 거를 해소하자. 이 트레이드가 다시 들어올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용어가 어려운 게 있어서 아비트라지는 게 차익거래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그걸 가지고 하이닉스 ADR을 사고. 사면 하이닉스 ADR은 하이닉스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을 테니까 올라갈 텐데 예를 들면 10에서 15% 올라간다. 예. 그럼 그 차익을 가져간다. 예. 라는 가는 거죠. 자, 계속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네. 사실 저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어렵긴 내용이지 하지만,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전체 이제 반도체라는 섹터의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여기를 팔고 여기로 갔을 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이지 저게 이제 뭐 SK ADR은 올라가고 서울에 성장되어 있는 한국 주식들은 이제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결국 새로운 밸류를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그냥 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굳이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실제 이제 ADR 상장 임박하니까 또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건 ADR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오히려 좀 반대로 좀 보는 게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본주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DR을 발행한 걸 이제 증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예치를 해서 미국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자를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증자라는 거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약간 희석이 되는 네. 거라서 약간 악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미국의 ADR이 상장이 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그럼 거래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국내에 SK 하이닉스를 열심히 안 사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미 이제 6월부터 해서 약간 좀 조정이 나타났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그게 끝나는 이벤트가 차라리 SK 하이닉스는 그냥 SK 하이닉스의 이제 기본 가치를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반전되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상장 전에는 조금 물량 때문에 약간 힘들지만 오히려 상장하고 나면은 주가는 조금 더 다시 제 가치를 좀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 볼까요? 미국에서는 이제 FOMC 의사록 6월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6월 FOMC가 중요한 건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의장이 첫 주재한 회의이기도 하고 금리의 방향, 특히 이제 긴축적으로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 포커스가 맞춰졌던 회의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몇몇 위원들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첫 그 케빈 워시의 FOMC를 딱 그 겪고 나서 그때 나왔던 이제 8명의 그 의원이었나요? 9명이었나요?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인상을 주장했던 분들 거의 이제 반 정도.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시는 항상 이제 금리가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금리가 이제 인하 기조에서 이제 동결 아니면 인상 기조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딱 나왔단 말이죠. 그게 언제 인상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결국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뭐 1회 한다 아니면 3회 한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의사로 공개된 거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과 별반 달라진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한 6개월 증시가 선행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한 부분이고 반도체에 관련된 의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주가 하락한 부분에 이유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저는 들어간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타이밍적으로 재밌다는 표현이 이상하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또 선언하고 전쟁 긴장감이 또 확 올라 그날 또 의사록이 공개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의사록에 대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배날자 감 떨어진다고 약간 좀 마치 그렇게 됐어요. 네. FOMC 의사록에서 약간 매파적인 색깔들이 드러났는데 또 이란 전쟁 또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불안한 감들이 이게 겹치면서 미국의 국시금리가 어젯밤에도 조금 생각보다는 어쨌든 세게 좀 오르기는 좀 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케빈 러시의 FOMC 이제 첫 회의를 어떻게 봤냐면 별로 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대신에 니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좀 주면서 실질적으로 좀 인플레 압력을 그냥 이렇게 좀 사그러뜨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의사록이나 그 FOMC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명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뭐 별로 케빈 러시가 앞으로의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해주지 않으면서 시장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줘버렸는데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뭐 되게 세게 올리거나 뭐 또는 뭐 인플레 압력이 엄청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확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나. 오히려 이제 정말 그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신중하게 올리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금리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연준이 결국 연내에 금리를 한 차례 올릴까? 이제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예. 진단 말이죠. 김영현 연구원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그러려면 전쟁이 조금 빠르게 수습이 되고 결국 유가가 다시 $100를 향해서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야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가능성은 안 올리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6월 FOMC 이전에 약간 불안했던 상황들이 유가가 몇 달째 좀 높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었던 고용이 그 직전에 3월, 4월, 5월까지 좀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그 균형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월반으로 나오는 고용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수요 압력을 말하는 걸까라는 걱정들을 조금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네. 상황에서 나왔던 FOMC에서 좀 더 매파적인 성향들이 연준 위원들이 각각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전쟁이 끝나면서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빠르게 떨어졌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도 결국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도 6월에서 다시 뭐 수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용 압력이 세지 않다. 고용자 수가 많지 않다라는 방향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요 최근에 3달치의 약간 이상현상을 제외하면은 결국은 고용이 아주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연준이 굳이 물가를 굳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 시나리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서 유가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뭐 저는 금리 인상 없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시의 또 약간의 미션처럼 얘기되는 게 이제 연준의 개혁인데 이제 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바꾼다.
소위 말해서 과도한 커뮤니케이션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네. 절제되고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낫다라는 쪽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럼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성명문이나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폐지될 것 같고 점도표도 축소될 것 같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FOMC의 어떤 뭐 개혁, 개편 뭐 이렇게 되는 부분 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아마 이제 점도표도 어쩌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힌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명서에서의 어떤 문구들을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방향대로의 해석들을 내놨었는데요. 그것들을 좀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결국은 그 워딩보다는 데이터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요인들의 데이터들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막 저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연준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각 위원들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줄면 저희도 예측 근거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건 시장에 좀 더 뭐라 될까 깜깜이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연준 위원들의 많은 무수한 발언들이 네. 약간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22년도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24년부터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많이 늦춰졌죠. 인하는 한다 하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뒤늦게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를 주는 게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걸 높여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노이즈를 그게 키웠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뭐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네. 정책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려고 하면은 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안 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낼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요? 절제되고 제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약간 후자 쪽인데요. 왜냐하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버냉키 회장이 만든 겁니다. 벤 버냉키 버냉키 회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벤 제로 버냉키. 금리 하고도 QE 막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까지 돈을 푸는데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확실하게 금리를 낮게 풍부하게 유동성을 주면서 미국 경제를 어쨌든 끝까지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처음의 시작이고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굉장히 경기가 나쁠 때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어쨌든 위에 있는데 물가가 또 위에 있고 금리도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제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고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네. 막상 정책을 변환시키려고 할 때 너무 시장의 혼란이 큰 거죠. 이미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한다,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를 다 반영을 해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엇갈려서 정말 빨리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을 경우에 후폭풍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그렇고 이제 케빈 워시 의장도 이게 정책적인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불확실성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안 주고 포워드 가이던스로 다 얘기해버리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연준의 어떤 영향력 자체가 이제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연준의 힘을 조금 더 가져간다.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금리의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외환 시장의 큰 변화는 24시간 개방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네요. 외환 시장 24시간 개방 때문에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상관관계가 되게 중요한 건 외국인이 또 마침 매수세로 슬슬 돌아설 때 이렇게 또 환율이 떨어지네요. 사실 알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이런 잔잔한 상황이 아니라 뭔가 변동성이 확 커지는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뺑캐리 청산의 우려가 뭐 다시 부각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저는 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건 그것보다는 외국인 매도가 그간에 엄청나게 거셌고 그게 사실은 펀더멘탈과 달리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잦아지는 부분이 사실은 안정에는 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 24시간 개방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그 효과인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제가 말씀하신 약간 나름의 것처럼 확신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국인들이 이제 뭐 리밸런싱이니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단기간에 한 두어 달 동안에 한 100조 정도를 팔았단 말이죠. 그런 시점에서의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부분이고 또 거의 1,560원 정도 올라갔을 때 정부에서 이제 좀 강하게 구두 개입을 했던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다음 날부터 뭐 환율이 좀 빠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후에 또 뭐 지금 7월 초까지 해서 그 리밸런싱의 영향권에 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시점으로 해서 환율 빠진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저는 개방 효과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렇게 단호하시네요. 네. 저는 이거는 SK 하이닉스 ADR 발행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왜냐하면 280억 달러 들어온다면서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은행이랑 계약을 해서 이제 차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대미 그 무역 협정을 하면서 매년 200억 달러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 달러면은 연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나가는 돈들 때문에 생기는 환율의 그 상승 효과가 한 30원 정도입니다. 그 290억 달러, 280억 달러면은 한 35원, 40원 정도 이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조금씩 이제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외환시장 개방 물론 뭐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긴 한데 글쎄요 뭐 이거 했다고 그렇게까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달러가 어느 정도 강하냐라는 보는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높고 101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 요즘에 그 엔화와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면 엔화도 지금 여전히 상당한 저평가 162엔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상무님 말씀 일견 네, ADR 효과일 수 있겠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효과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그래도 24시간 개방 효과에 대한 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 스페이스X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워낙 IPO의 거물이고 증시 역사를 새로 쓴 매물인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꽤 조정을 세게 받았고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되고 나서도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요거 이제 딱 상장하고 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신규 상장주들의 한 75%가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어떤 네임밸류 그다음에 이제 그 업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뭐 그런 회사라는 강점들을 생각하더라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네. 금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금리의 기조 자체가 동결 아니면 인상으로 약간 돌아서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네. 성장주 단에서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기는 지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락업 물량이 8월부터 10월 달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런 흐름 지금과 같은 비슷한 레벨 단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뭐 당장 이제 실적을 잘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위성 인터넷망 사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실 먼 미래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인데 금리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대회 주변 환경들을 보면 스페이스X에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죠. 예, 확실히 금리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장 초기에 사실 뭐 락업 물량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작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다라는 건 사실은 상장 주관사들 입장에서 뭐 다시 또 보고서를 써야 되고 뭐 자기들이 돈을 벌었는데 또 밥값을 해야 되니까 높게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단기에 그 목표 주가가 달성 가능하냐라는 거는 조금은 따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좀 장기적인 비전을 뭔가를 보여주는 게 뭐 실적 발표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있긴 하죠. 사실 저 스페이스X에 지금 제일 그래도 돈을 버는 사업부는 스타링크인데 스타링크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위성들을 많이 그 우주에 또 올릴 거다라는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시화가 되고 그게 실제로 매출이 어떤 효과가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성무님. 스페이스X가 시장은 아주 뻑적지근했는데 네. 이 주가 조정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니까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주 항공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쪽이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스페이스X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우주항공은 잘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는 모르시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 의외에 또, 네. 그 상장할 때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합병할 것 같다는 거죠. 뭐 그 얘기는 월가에서 계속 지금 돌고 있죠. 근데 스페이스X도 사실 이제 스타링크 말고는 돈을 못 벌고 있고 데이터 센터로는 돈 엄청 지출하면서 마이너스가 세게 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 물론 이제 한국에서 그 모델 Y는 잘 팔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막 전기차가 아주 예전만큼 그렇게 막 잘 팔리는 시장도 아닌데 그 두 개를 겹쳐 놓으면 둘 다 그저 그런 회사끼리 다 그냥 묶어 놓으면은 사실 이제 제대로 이제 방향이 설까라는 조금의 약간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ETF, 뭐 우주 항공 이쪽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적에도 위성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투자자들한테 어떤 좀 뭐 신뢰, 안도 그리고 이제 어떤 성장의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약간 좀 특히 테슬라와 합병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너무 XAI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나중에 좀 걸림돌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로 들어선 길목입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투자자들이 상반기 때 너무 큰 변동성에 휩싸이면서 상당히 이제 멘탈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변동성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하반기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코스피 만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동력을 갖고선 믿어도 되는 건지 김영환 연구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이 사실 여튼 수급적으로는 과도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만 해소되면 사실 뭐 펀더멘탈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냐, AI 투자가 유효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그게 기스가 났다라고 생각할 증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까지 여전히 좋게 보고 한 8월 정도가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 네, 일단 지금 저는 이란 미국 전쟁이 이제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부각되면서 네. 요 변수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 흐름만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1만 넘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두어 달에서 석 달 정도 이제 데이터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 정도의 데이터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네.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들을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격언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비관론자에 사서
낙관론자에게 팔아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단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고 내년까지의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포심에 진입을 못한다든지 팔게 되는 경우들을 매수의 기회로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올라갈 때만 사지 말고 좀 네. 빠졌을 때 이렇게 분할로 좀 사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또 시장을 흔들었죠.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서 놀래키더니 그렇다고 전쟁을 다시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언급을 해서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을 향해선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하고요. 그린란드를 미국 통제 아래 두고 싶다고 해서 유럽과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된 시장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더해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